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14장, 시창작론 제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창작론 제14장이에요. 자, 그 페이지로는 여러분 교재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제 제14장 시와 정체성이라고 나올 거예요. 시와 정체성. 오늘 이제 책을 다 끝내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아이덴티티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이제 어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건 뭐냐면 이제 who am I죠.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50페이지로 이제 가서 시와 들여다보기로 가보면 정체성의 문제에서 이제 백석이 나오죠. 백석. 거기 둘째 줄에 백석. 그래서 이제 백석의 시에서는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오죠. 토속적 정서가 중요하다. 토속적인 정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나오죠. 백석.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방식을 통해서 당대 삶의 모습을 구체적인 감각으로 보여줬다. 또 사라져가는 변방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세목을 생생하게 기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 정체성, 민족적인 삶의 특수성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사유와 성찰,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사유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성. 쉬운 말로 쓴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민족문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백석의 시가 상당히 긴 시가 나오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252쪽에 보면 나오는데 남신의주라는 지역이죠. 252쪽 보세요. 유동이라고 하는 곳에 박시봉방, 박씨의 집에서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박시봉의 집에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250페이지에 전략 앞부분 생략되고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그러니까 쥔을 붙였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주인집에 기거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집에 기거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인집에 기거를 했는데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딜옹백이 이 딜옹백이라는 거는 이제 둥글넓적하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둥글넓적하고 입구가 큰 작은 질그릇을 말해요. 거기 이제 딜옹백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북덕불은 이제 이게 지푸라기 더미를 태운 불이에요. 여기 지금 북덕불이란 말도 좀 어려운 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푸라기 더미를 태운 지푸라기 더미를 피운 불. 이 지푸라기 더미를 피우면 불이 잘 일어나겠죠. 그걸 북덕불이라고 한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시가 쭉 나와요.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252쪽에 나오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죠. 그러니까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서 있다는 건데, 자 252쪽 보세요. 그래서 앞에 인용 작품에서 화자는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다가 신의주, 그러니까 북한이죠. 남쪽 지역 유동이라는 곳에서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춥고 느긋한 방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을 쭉 쓴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 있죠.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새김질하는 작업은 창작 방법으로서 사유의 힘이 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이 작가의 어떤 생각, 반성 이런 것들을 쓴 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52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백석의 시외에도 1930년대 후반에는 자화상 시편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윤동주는 자화상이라는 그 시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산모퉁일도라 농가 외딴 우물, 이 우물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우물. 이 윤동주 시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이 바로 반성, 성찰 이런 것을 나타내는 시예요. 왜냐면 우물을 보면 얼굴이 보이죠. 반성, 성찰이죠. 리프렉션. 이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만히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서 정체성, 아까 이야기했죠? 아이덴티티. 이걸 찾아러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고 나직한 자세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253쪽에 보시면 이상도 이제 이상이 나와요. 거기 둘째 줄에. 이상이라는 시인 있죠. 본명이 김혜경이잖아요. 본명이죠. 이상이 거울이라는 시도 있는데 이때 거울도 뭐냐면 성찰이에요. 성찰의 시죠. 근데 이 성찰의 시인데 이상의 시에서 거울은 단절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성찰은 성찰인데 거울은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외로된 사업에 골몰하였다. 끝내 악수를 하지 못하고 나의 외곽에 우뚝 서 있다라고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성찰의 시들이 나오는 거 서정주의 자화상도 그렇고 거기 나오죠.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가 있죠. 그 밑에 이제 혁명의 좌절과 나의 비애라고 하는 253쪽 보세요. 식민치하의 1930년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1910년에서 1945년까지가 이제 일제 치하였잖아요. 이제 그 시인들이 의미화의 과정 속에서 민족 독립을 향한 염원을 가린 채 고통에 찬 말을 통해 내면의 부끄러움, 연민 이런 걸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특히 이제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면서 뭐 내정 간섭도 많이 일어났죠. 자, 넘기세요. 254쪽. 자, 254쪽 넘겨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남한 사회가 두 번째 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고 독재와 군정으로 억압과 구속 그리고 이제 불평등 갈등. 자, 이때 나타난 시인이 바로 김수영이에요. 김수영. 이 김수영은 이제 참여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여시를 쓴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혁명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시쓰기. 거기 시에서 두 줄 올라가면 이런 말 있을 거예요. 혁명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시쓰기에 관심을 두었다. 밑줄 쫙 적어놓으세요. 혁명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꿨다. 이게 뭐냐면 이 혁명이라는 건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써놓으세요. 세상을 바꾸는 일. 자,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내묻혀놓으세요. 방만 바꿔버렸대요. 이거는 개인적이고 작은 일이죠. 자,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하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254쪽의 마지막 연에 보면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이게 또 나오죠. 또 나와요. 거기 1년에 일행이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는 인재 동그라미 쳤어요. 인재에다가 태도의 전환. 인재라는 건 이제 뭐 지금 이런 뜻이죠.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 버렸지만 이거 나왔어요. 자, 255쪽. 거기 보면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 버렸지만 여기 만에 동그라미 쳐봐요. 그래서 이거는 태도의 전환이 뚜렷함. 태도의 전환이 뚜렷함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렇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이게 났죠. 그러니까 이 시는 결국은 255쪽의 아랫부분에 나오지만 혁명의 실패 또 좌절의 회한 이런 것을 나타내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쓴 그 참여시죠. 자, 넘기세요. 256쪽. 256쪽입니다.
그 위에는 좀 넘어가고요. 256쪽의 그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래서 1970년, 80년대 독재 권력 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노동해방의 염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신경유엔, 농무라는 시도 유명하죠. 농무라는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 이 박노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이 본명은 박기평인데 본명이 이 노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노해 노동자의 해방 이 박이라고 쓴 것은 박해받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이렇게 쓴 게.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이 박노해 시인도 노동의 새벽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소주잔을 이렇게 이제 그 서로 돌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백무산의 만국의 노동자여 등이 이런 시가 있다는 겁니다. 뭐 뒤에 있는 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57쪽에 보면은 이제 257쪽에 첫째 줄 일찍이 나는 해서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 과격한 선언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고 시대를 향한 외침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7쪽이 최근 시의 나의 형상이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문화 세대 속에서 지적인 탐구, 미학적 열망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셋째 줄 1990년대 이후 유화에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김기택의 태아의 잠, 뭐 이런 여러 시들이 있죠.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가서 시적 주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졌다. 이런 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258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셋째 줄에 시란 언제나 비시적인 것을 포용한다. 그러니까 시적이지 않은 걸 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생산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래서 그 밑에 진은영의 이제 나는이라는 또 시가 또 있어요. 보면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너무 삶은 시금치, 빨다 버린 막대 사탕, 나는 촌충으로 둘둘 말린 집, 부러진 가위, 가짜 석유를 파는 가짜 석유를 파는 주유소. 258쪽입니다. 도마 위에 흩어진 생선비늘, 계속 회전하는 나침반, 나는 썩은 과일 도둑, 오래도록 오지 않는 잠, 밀가루 포대 속에 집어넣은 젖은 손, 외다리 남자의 부러진 목발, 노란 풍선 꼭지, 어느 입술이 닿던 날 너무 부풀어 올랐다 찢어진. 그래서 이제 이 시를 보면 계속해서 대상이 나열이죠.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대상들이 낡고 비틀리고 버려진 것이다. 써놨죠. 부러지고 몹쓸 것 이런 것들을 산만하고 망가진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나라는 정체. 아까 이야기했죠. 정체라는 건 아이덴티티고 아이덴티티는 뭐라고 했어요? 후에마이라고 그랬죠. 정체는 아이덴티티. 이걸 세 글자로 하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59쪽입니다. 그래서 시쓰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주변적이고 변방의 나에 가닿는 시선을 포함한 진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시쓰기라는 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9쪽으로 또 가면 박상순의 나는 내가라는 시가 또 하나가 나와요. 거기 259쪽 보세요. 나는 내가 시냇물을 보며 화내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좋겠다. 나는 내가 좋겠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거기 그 나는 내가 동그라미 치시고 좋겠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나는 내가 좋겠다. 그 밑에 이언도 나오죠. 나는 내가 좋겠다. 그 밑에 또 좋겠다. 또 나는 내가 좋겠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목련나무 앞에서 웃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목련 꽃잎들이 우르르 떨어져도 웃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밤고양이를 만나도 겁먹지 않으면 좋겠다. 밤고양이가 내 발목을 물어도 그냥 그대로 서 있으면 좋겠다. 중략이죠. 중간 생략. 나는 내가 자 260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60페이지.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좋겠다. 이 세상에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너를 닮은 시냇물, 우르르 떨어지는 큰 꽃잎들, 달빛 아래 늘어진 길고 긴 밤 고양이의 그림자, 꿈속의 바다, 그리고 고무줄개, 그런 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웃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세상에 내가 없을 때에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 내 모든 것에 어찌할 수 없도록 얽매인 불행이라면 좋겠다. 박상순의 나는 내가인데 이게 이제 나는 내가 뭐뭐 하면 좋겠다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반복과 변주라는 건 뭐냐면 그 밑에 반복은 똑같은 게 그대로 가는 거고 변주는 약간씩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체인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를이죠. 약간 바꾸는 거. 그래서 바람과 기대를 담고 있는 진술, 또 부인과 부정으로 이어지는 전개,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261쪽입니다. 거기 네 번째 줄을 보세요. 261쪽의 네 번째 줄. 보면 이 작품은 그 사랑시다. 사랑에 관한 노래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탐구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그건 읽어보시고, 이제 마지막 시인이라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인간만이 거기 밑에 있죠. 예술적 창조성을 가진 인간 존재는 아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로봇이 우리가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머리 글자를 쓴 거죠, AI가. 그래서 이미 창조성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져가는 추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62쪽 넘기면 거기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나는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한다고 여기며 살아가거나, 자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거나 글을 쓰고는 한다는 거죠. 그것이 착각이나 오해라는 사실과 대면했을 때 혼란스러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쭉 써놓은 거고요. 자 마지막 단락 262쪽에 물질 만능 사회에서 그런 그 순이 매겨진 인간, 코드화된 인간으로 살기에 인간은 위대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무분별한 마지막 줄 소비, 과잉 생산의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은 장치란 뜻입니다. 메커니즘. MECHANISM인데 여기 장치라고 써서 장치,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그것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존재. 인간은 다시 왜소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문제들을 쭉 다루는 내용이 14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4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제 이따가 이제 제가 15장 무엇이 될 것인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